1994년 6월 3일 금요일 저녁, 전라북도 군산시 한 제과점에서 평범했던 일상이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밤 20시 15분, SK크 사장 이서진 씨가 가게 문을 닫고 나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투신을 의심했고 가족은 실종을 주장했으며 동업자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2월, 일본의 한 빈티지 경매 사이트에 낡은 가죽 토트백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1994년 6월 3일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군산의 SK크는 1989년 개업 이후 5년째 성업 중이었습니다. 생크림 케이크와 수제 카스테라로 유명했던 이곳은 매주 금요일이면 주말 예약 주문으로 북적였습니다. 사장 이서진 씨는 당시 32세, 제과제빵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3년간 파티시에로 일했던 그녀는 고향 군산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 서진 씨는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오븐을 예열하고 반죽을 준비하며 전날 주문받은 케이크 도안을 확인했습니다. 직원 3명이 차례로 출근했고 진열대에는 각 구운 빵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공동사업 파트너이자 연인이었던 김도윤 씨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35세의 도윤 씨는 군산에서 소규모 유통업을 하고 있었고 SK크의 원재료 공급과 재무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1992년 지역 상공회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사업적 파트너십은 곧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종업원 박미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오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2호점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전주 객사길 인근 상가 쪽에 좋은 자리가 나왔다면서 계약금 준비하자고 하셨죠. 그런데 김도윤 씨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지만 심각한 다툼은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자주 갈렸거든요. 오후가 되자 가게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주말 결혼식과 돌잔치용 주문이 쏟아졌고 서진 씨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15시 20분, 그녀는 잠시 사무실로 들어가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2호점 계약을 위한 사업계획서 초안이었습니다. 17시 30분, 도윤 씨가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30분간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눴고 도윤 씨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종업원 김수진 씨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도윤 씨가 나가실 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사장님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고요. 그래도 곧 다시 일어나서 마감 준비를 하셨습니다. 19시 45분,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서진 씨는 직원들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혼자 마감하겠다고 했던 것이 이상했다고 직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20시 정각, 모든 직원이 퇴근했습니다. 20시 10분, 서진 씨 가게 유선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요금 청구 내역상 통화는 약 3분으로 기록됐습니다. 이것이 서진 씨가 받은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시 15분 맞은편 편의점 VHS 테이프에서 서진 씨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도시관제 CCTV는 없었지만 점포 내부 아날로그 녹화는 간혹 존재했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일본산 가죽 토트백을 든 그녀는 가게 셔터를 내린 뒤 걸어갔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걸음은 빨랐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서진 씨는 사라졌습니다. 6월 4일 토요일 아침 7시. SK크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셔터는 내려진 채였고 가게 안은 어두웠습니다. 8시 30분 첫 번째 직원이 출근했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일찍 나와 있던 사장님이 보이지 않자 직원은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어젯밤에 안 들어왔다며 당황했습니다. 10시경 김도윤 씨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어제 방파제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1시 12분 군산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김도윤 씨였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경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방파제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9시까지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냥 집에 갔는데 오늘 아침에 가게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진 씨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20시 15분 이후의 움직임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방파제는 대표적인 야경 명소였지만 동시에 투신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1994년 당시만 해도 CCTV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밤이면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경찰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해경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6월 5일부터 7일까지 해경은 방파제 일대 해상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잠수부들이 투입되고 어선들이 동원됐지만 서진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색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방파제 난간 일부에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에 씻겨 정확한 감식은 불가능했습니다. 서진 씨의 가족들은 자살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버지 이강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2호점 준비로 들떠 있었어요. 전주 쪽 부동산과도 이미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새로운 메뉴 개발도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도 아빠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 박정숙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그건 일이 바빠서 그런 거였고 무엇보다 서진이는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반면 김도윤 씨의 증언은 조금 달랐습니다. 최근 서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2호점 준비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자금 문제로 고민도 많았습니다. 제가 반대한 것도 서진이를 위해서였어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경찰은 SK크의 재무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장부를 확인한 결과 가게 운영은 안정적이었지만 최근 몇 달간 현금 유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진 씨는 2호점 준비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빼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6월 10일 경찰은 수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실종 당시 서진 씨가 들고 있던 가죽 토트백도 그녀가 입고 있던 옷도 그 어떤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김도윤 씨의 증언뿐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피해자는 2호점 개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실종 당일 밤 방파제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됨. 시신 미발견, 가방 및 소지품 미회수, 추가 단서 발견 시까지 수사 보류. 서진 씨가 사라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SK크는 임시 휴업 상태였고
예약 손님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새 직장을 찾아 떠났고 가게는 점점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6월 18일 SK크의 사업자 등록이 김도윤 씨 단독 명의로 변경됐습니다. 그는 서진 씨 가족에게 가게를 계속 운영해서 서진이가 돌아올 때까지 지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인 6월 25일 김도윤 씨는 가게를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서진 씨의 아버지는 격분했습니다. 도윤이가 우리한테는 가게를 지키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미 매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진이가 그렇게 아끼던 가게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김도윤 씨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게 임대료와 원재료 대금이 밀려 있었고 직원들 밀린 월급도 줘야 했습니다. 서진이가 준비하던 2호점 계약금도 돌려줘야 했고요. 저도 최대한 버티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종업원 박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대료나 월급이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런 건 철저하게 관리하셨거든요. 오히려 실종 직전에 다음 달부터 상여금을 올려주겠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종업원 김수진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원재료 대금도 문제 없었어요. 실종 전날도 대형 제과 재료상에서 신규 계약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사장님이 2호점 오픈하면 물량이 늘어날 테니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김도윤 씨의 금전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6월 6일부터 그의 계좌에 출처불명의 현금 2,8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김도윤 씨는 가게 매각 대금과 개인적으로 빌렸던 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7월 초 서진 씨의 가족은 김도윤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게를 무단으로 처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김도윤 씨는 공동사업자였고 서진 씨의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SK크의 실제 수익은 장부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서진 씨는 절세를 위해 매출의 일부를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그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한 달 평균 현금 매출만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직 세무 담당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서진 씨는 이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사무실에 큰 금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현금이랑 중요 서류를 보관하셨죠. 금고 비밀번호는 사장님과 김도윤 씨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진 씨가 실종된 후 금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는 원래부터 비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직원들은 실종 전날까지도 서진 씨가 금고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8월 중순 김도윤 씨는 갑자기 군산을 떠났습니다. 그는 서울로 이사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 가족이 행방을 물었을 때 그는 여기 있으면 서진이 생각만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김도윤 씨를 의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가 실종 당일 밤 방파제에서 혼자 기다리다 떠났다는 것은 본인의 진술뿐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집에 도착한 시간인 21시 30분경에는 이웃이 그의 차를 봤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진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은 무섭도록 빨리 흘렀습니다. 1994년이 1995년이 되고 1990년대가 2000년대가 되고 어느새 21세기도 20년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S케이크가 있던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섰다가 휴대폰 대리점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커피숍이 영업 중입니다. S케이크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오래된 주민들이 거기 옛날에 케이크 가게 있었는데 사장이 자살했다던가라고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서진 씨의 부모님은 2000년대 중반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까지도 서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김도윤 씨는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한 번 결혼도 했었고 2005년에 재혼했습니다. 군산 시절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 역시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2010년 군산경찰서는 미제 사건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증거는 대부분 사라졌고 증인들도 흩어졌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도 이미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다시 한번 미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작은 단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군산 내양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오래된 창고들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990년대 물건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는데 그 중에는 S케이크 로고가 찍힌 포장 상자들도 있었습니다. 창고 관리인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창고는 1994년 6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김도윤 씨가 임차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라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한 지역 신문 기자가 군산의 미스터리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서진 씨 실종 사건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몇몇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제보자는 1994년 6월 3일 밤 방파제 근처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았고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김도윤 씨가 서울로 떠나기 전 큰 가방 여러 개를 창고에서 옮기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추정일 뿐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잊혀져 갔습니다. 이서진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S케이크의 흔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3년 방파제 일대가 관광지로 재개발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시설물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산책로가 만들어졌습니다. 1994년의 흔적은 이제 완전히 지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2024년 2월 일본에서 하나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일본의 명품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도쿄의 한 수집가가 올린 가죽 토트백이었습니다.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가죽 토트백. 한국 도시 군산 철거 창고에서 발견. 보존 상태 양호하나 일부 변색 있음. LSJ 이니셜 각인 있음. 평범해 보이는 빈티지 제품이었지만 한국인 유학생 정민지 씨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군산 출신으로 어린 시절 할머니로부터 S케이크 사장 실종 사건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설명란을 보는 순간 그 실종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정민지 씨는 혹시 모를 가능성 하나로 즉시 한국의 군산경찰서에 제보했습니다. 일본 경매 사이트에 이서진 씨 것일지도 모를 가방이 올라와 있습니다. 1990년대 스타일의 군산 창고에서 온 제품이고 이니셜이 일치합니다. 처음에 경찰은 반신반의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증거가 일본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매를 중지시키고 가방을 압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일본 경찰도 협조했고 2월 20일 가방은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확인 사항은 가방의 제작 시기였습니다. 가죽 재질과 금속 부속품을 분석한 결과 1993년에서 1994년 사이에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서진 씨가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구입했다는 지인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방 내부 포켓에 묻은 얼룩이었습니다. 가방 내부 포켓에서 채취한 젓갈색 얼룩을 DNA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검출됐고 이서진 씨의 혈흔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완전히 뒤집는 증거가 나옵니다. 가방 안쪽에서 피로 남은 지문이 발견된 겁니다. 피가 묻은 손이 가방을 뒤지다가 그대로 찍힌 흔적이 3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겁니다. 국과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가 가죽에 굳어붙은 덕분에 손가락 무늬가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가방이 발견된 경위였습니다. 가방은 2023년 12월 군산 내양창고 철거 현장에서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내양 재개발로 2023년 말 철거 잔재가 일괄 수거됐고 중고 수출 컨테이너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간 물품 중 하나였습니다. 해당 창고의 과거 임차 기록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창고는 1994년 6월 5일부터 1996년 12월까지 김도윤 씨가 임차했던 바로 그 창고였습니다. 임차 시작일이 서진 씨 실종 신고 다음 날이었다는 점이 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2024년 3월 가방 감식 결과가 공식 발표되자 경찰 내부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30년 만에 피와 지문이 남아있는 가방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군산경찰서는 사건을 미제 목록에서 끌어올릴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나온 지문은 확실히 사람 지문이었지만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994년 당시 일반인의 지문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이서진 씨와 연락했던 사람, 그리고 실종 다음 날 바로 창고를 임차했던 사람, 가방이 나온 장소와 연결되는 유일한 인물, 김도윤. 3월 4일 경찰은 김도윤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가방 기억나십니까? 모릅니다. 창고 왜 임차하셨습니까? 사업 때문에요. 이 지문 혹시 본인 것인지 확인을 위해 채취에 협조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김도윤은 지문 채취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지문 채취 및 감정 의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근거 1. 가방에서 피해자의 혈흔, 미식별 지문 발견. 근거 2. 가방이 보관된 창고 임차인은 김도윤. 근거 3. 실종 당일 마지막 통화자, 가게 매각 등 경제적 동기. 법원은 강제 지문 채취 필요성 인정으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월 7일 경찰은 김도윤에게 강제 감정 집행을 통보했고 결국 그는 지문 채취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 감정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채취된 지문은 김도윤의 지문과 동일인으로 확인됨. 그 순간 김도윤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3월 9일 경찰은 살인, 사체유기,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살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 혈흔이 묻은 가방을 보관하고 있던 자는 충분히 강력한 혐의 소명이었습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도윤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가방은 본 적도 없고 서진이를 해친 적도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어요. 추가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은행 창구 전표와 마이크로필름 기록을 통해 김도윤이 실종 직후 대량의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2,800만 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됐고 입금표의 필적은 김도윤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둘째, 창고를 정밀 수색한 결과 벽면 일부에서 루미놀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30년이 지나 DNA 추출은 어려웠지만 혈흔 반응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셋째, 당시 방파제 인근 주민들을 재조사한 결과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70대 노인 한 명이 그날 밤 방파제에서 남녀가 다투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여자가 쓰러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넷째, 김도윤의 전처가 검찰에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서진아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군산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며 피했습니다. 2024년 5월 김도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도윤은 1994년 6월 3일 밤 20시 30분경 군산시 방파제에서 피해자 이서진과 사업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방파제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변호인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밤 방파제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방의 지문은 이전에 묻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증거 제시는 체계적이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지문이 피해자의 혈액과 함께 굳어 가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친 직후 가방을 만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과수 감정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혈액 지문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는 젖은 혈액이 손에 묻은 상태에서 남긴 지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마른 혈흔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없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실종 직후 피해자의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은행 관계자가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제시하며 증언했습니다. 1994년 6월 6일부터 10일까지 김도윤 씨 명의로 현금 2,8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당시 입금표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실종 다음날 창고를 급하게 임차했습니다. 이는 증거 은닉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고 관리 기록과 계약서가 제시됐습니다. 6월 5일 오전 김도윤이 직접 와서 현금으로 6개월치를 선납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6차 공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검사가 김도윤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지문이 어떻게 피해자의 혈액과 함께 가방에 묻어 있을 수 있습니까? 김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날 밤 방파제에서 서진이와 만났습니다. 2호점 문제로 다퉜어요. 제가 화가 나서 밀었는데 서진이가 난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피가 나며 쓰러졌어요. 그런 서진이를 부축했다가 저는 겁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면 폭행으로 고소당할까봐. 그래서 방파제에서 떨어뜨린 겁니까? 김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런데 가방이 난간에 걸려서 안에 있던 돈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단 창고에 숨겼습니다.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겁나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가게도 돈도 3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어요. 2024년 7월 15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후 구호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방파제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산을 절취하고 증거를
은닉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도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김도윤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판결 이후 박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한켠이 답답했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서진 씨의 사촌 동생 이현주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모와 고모부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끝까지 서진 언니를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셨으니 천국에서 만나 재회하셨기를 바랍니다. 한편 김도윤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그런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절망했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인데 피해자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첫째, 과학 수사의 중요성입니다. 30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DNA 분석과 지문 복원 기술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혈액 지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범인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증거 보존의 필요성입니다. 우연히 일본으로 흘러간 가방 하나가 사건의 열쇠가 됐습니다. 미제 사건 관련 증거물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셋째, 공소시효 폐지의 의미입니다.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1994년에 발생한 이 사건도 재수사와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줬습니다. 박미영 씨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는 S케이크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서진 씨의 시그니처 케이크를 재현했습니다.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레시피 그대로 만들고 있어요. 수익금 일부는 실종자 가족 지원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빈티지 수집가는 한국 경찰에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모은 물건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놀랍습니다. 앞으로는 물건의 출처를 더 신중히 확인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민지 씨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우연히 본 가방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의가 늦게라도 실현되어 기쁩니다. 전국의 미제 사건 유족들은 이 사건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여러 미제 사건이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방파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 30년 전의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도윤은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그는 항소를 포기했고 남은 생을 참회하며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면회를 온 아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이었다. 이제라도 벌을 받게 되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서진이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서진 씨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김도윤이 서진 씨를 밀친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피를 흘리는 그녀를 외면한 그 순간일까요? 혹은 30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일까요? 둘째, 정의는 시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서진 씨 부모님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김도윤은 30년간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정의였습니다. 셋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피해자 이서진 씨를 기억해야 할까요? 가해자 김도윤의 죄를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30년 만에 진실을 밝혀낸 과학 수사의 힘을 기억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다 불의의 죽음을 맞은 한 젊은이를, 두려움과 욕심으로 행해진 끔찍한 범죄를,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진실의 힘을. 방파제의 파도 소리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다만 그 소리 속에 이제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1994년 6월 3일 밤, 그곳에서 사라진 이서진 씨의 이야기가. 진실은 때로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방 속에 갇혀 있다가도, 창고 구석에 버려져 있다가도, 혈액에 묻은 지문처럼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합니다. 잊혀진 이름들을 기억하고, 묻혀진 진실을 찾아내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